안녕하세요.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제 채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컨텐츠는 바로 이 클래식 작곡가들의 짧은 이야기 시리즈입니다. 이 인기 컨텐츠를 또 제가 버릴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거의 1년 만이네요. 클래식 작곡가들의 짧은 이야기 제3편. 또 어떤 새로운 작곡가들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을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관현악법의 대가이자 볼레로라는 곡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작곡가 모리스 라벨. 그의 나이 39살이 되던 1914년 7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입대를 결심한 젊은 청춘들, 그 중엔 모리스 라벨도 있었습니다. 사실 20세에 이미 군복무를 마친 라벨이었지만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다시 군입대를 자청한 것이었죠. 입대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요즘의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행보네요. 참고로 저는 육군 병장 만기 전역입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한 마음은 높이 샀으나 161cm의 작은 키와 50kg이 채 안 되는 체중으로 인해 신체검사 부적합으로 입대를 거부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라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로부터 2년 뒤 운전병으로 지원해 기어코 재입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렵게 입대를 했지만 열악한 전쟁 환경 속에서 발에 동상이 걸리는 등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하며 라벨은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전역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받은 육체적,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라벨은 한동안 작곡 활동을 못하기도 했죠. 그러던 중 마찬가지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오른쪽 팔을 잃어버린 친구였던 피아니스트 파울 비트겐슈타인이 어느 날 자신을 위한 협주곡을 작곡해줄 수 있겠냐는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라벨은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비트겐슈타인을 위해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을 작곡했습니다. 왼손으로만 연주하면 되니 난이도가 조금 쉽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왼손만으로 오른손의 역할까지 동시에 해내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곡이죠. 비트겐슈타인과 동료 작곡가들이 좀 더 쉽게 개작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까지 내놨을 정도였죠. 하지만 라벨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은 그대로 발표됐습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군대에 2번이나 입대를 하고 전쟁 중 팔을 잃은 친구를 위해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을 작곡하는 등 여러모로 라벨과 제1차 세계대전은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작곡가로 알려진 차이콥스키. 그의 수많은 명곡들과 그 안에 담긴 아름다운 멜로디는 대중들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의 명곡들은 무대에 올려지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피아노 협주곡 1번의 경우 평소 존경하던 음악가이자 절친이었던 니콜라이 루빈스타인에게 이 협주곡은 연주가 불가능한 쓰레기 같은 곡이다. 차라리 다른 사람의 작품을 그대로 베끼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라는 아주 혹독한 평가를 받은 일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적이 있었던 그는 바이올린 협주곡 작곡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이 바이올린 협주곡 역시 당시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였던 레오폴트 아우어 교수에게 이런 곡은 기교적으로 절대 연주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 곡은 모두 시간이 흐르며 위대한 곡으로 인정받아 많은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유명한 레파토리로 자리잡고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은 이례적으로 초연을 제안받은 독주자가 악보를 보자마자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며 흔쾌히 초연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이런 의외의 반응에 차이콥스키는 내 협주곡은 퇴짜를 맞아야 성공하는데 이 협주곡은 성공하지 못하겠네 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퇴짜를 맞아야 협주곡이 성공한다. 뭔가 차이콥스키 역대 협주곡의 성공 과정을 지켜보면 이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아노 협주곡 2번은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성악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던 악기들을 위해 다양한 기악곡을 작곡하고 특히 종교음악 분야에서 위대한 명곡들을 탄생시키며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게 된 바흐. 그리고 유럽 곳곳을 누비며 특히 오페라와 합창곡 등 성악곡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음악의 어머니 핸델.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이 두 작곡가는 공교롭게도 모두 1685년에 태어났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서로에 대해 익히 듣고 있었던 바흐와 핸델은 서로를 만나보고 싶어 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바흐가 핸델의 집을 찾아갔지만 핸델이 집을 비워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고, 이후 핸델이 바흐를 찾아갔지만 그곳엔 바흐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다시 핸델이 찾아갔을 때는 바흐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죠. 이 둘의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두 명 모두 백내장에 걸려 말년에 시력을 잃었다는 것인데요. 둘 다 존 테일러라는 돌팔이 의사에게 수술을 받아 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음악계의 두 아버지와 어머니는 평생 서로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다 말년엔 시력을 잃으며 세상도 보지 못하고 삶을 마감했다고 하네요. 프랑스 음악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두 작곡가 생상스와 포레. 실제 둘은 존경받는 사제지간이자 절친한 우정을 나눈 음악적 동료였습니다. 파리의 교회 음악학교인 리데르마이어 음악학교에 입학한 포레는 그곳의 교수였던 생상스에게 음악을 배웠는데요. 생상스는 포레에게 베토벤, 슈만, 바그너 등 위대한 음악가들의 음악을 알려주었고, 이는 이후 포레의 작곡 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포레 역시 이런 스승의 가르침에 감사함을 느끼며 그의 곁에서 음악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요. 생상스가 수석 오르가니스트로 일하던 성당의 보조 오르가니스트로 일하며 자주 자리를 비우는 생상스를 대신해 오르간을 연주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또 생상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의 1악장의 메인 테마 역시 포레에게 영감을 받아 작곡한 것이었죠. 포레가 제출한 과제의 테마가 너무 좋아서 이 테마를 자신의 곡에 사용해도 되겠냐는 허락을 받아 작곡한 것이라고 합니다. 서로 윈윈하는 스승과 제자의 모습, 참 보기 좋네요. 브람스는 슈만에 의해 그 재능이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어서인지 브람스 역시 무명 작곡가 한 명을 세상에 알렸는데요. 바로 체코의 민족주의 작곡가 드보르작이었습니다. 가난한 생활을 이어가며 30이 넘어서까지 무명의 작곡가로 활동하던 드보르작은 작곡을 계속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젊고 재능 있는 음악가들을 위한 지원금 공모전을 열게 됐는데요. 여기에 드보르작이 자신의 작품을 투고하게 됐습니다. 마침 이 공모전의 심사위원이 바로 브람스였죠. 브람스는 드보르작의 작품에서 그의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고전주의 시대의 음악적 양식을 구시대의 유물 정도로 생각하던 낭만주의 시대 경향과 달리 고전주의 음악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드보르작의 작곡 스타일은 브람스의 마음을 움직이기 충분했죠. 그렇게 드보르작은 공모전에 당선됨과 동시에 브람스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브람스는 드보르작과 짐 로크 출판사를 서로 연결해주며 작품의 출판을 도왔죠. 짐 로크 출판사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집 등의 출판을 맡아 히트친 경험이 있는 유명 출판사였습니다. 드보르작은 짐 로크 출판사를 통해 모라비아의 이중창, 슬라브 무곡집 등의 작품을 출판하고 이는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이를 계기로 작곡 실력을 인정받은 드보르작은 꾸준히 작곡 활동을 이어가며 결국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작곡가의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슈만이 브람스에게 그랬듯 브람스 역시 드보르작에게 정말 최고의 은인과도 같은 존재였겠네요. 대표작 카르멘으로 유명한 프랑스 작곡가 비제.
그는 남겨진 작품의 수가 다른 작곡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죽기 전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은 작품들을 불태워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3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한 탓도 있겠죠. 비제는 살아있을 당시 작곡가보다 오히려 피아니스트로서의 재능이 더욱 돋보였다고 합니다. 그가 청년 시절을 보낼 즈음 프란츠 리스트의 소규모 연주회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항상 자신감으로 넘치던 리스트가 굉장히 어려운 피아노 곡을 초연하며 이 곡을 끝까지 제대로 칠 수 있는 사람은 나와 한스 폰 빌로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비제는 곧장 피아노 앞으로 걸어가 방금 리스트가 쳤던 곡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완벽하게 연주했죠. 이를 본 리스트가 깜짝 놀라며 곡의 악보를 건네주자 비제는 이 악보를 보고 리스트와 같은 퀄리티의 연주를 펼쳤다고 합니다. 이에 무한해진 리스트는 비제에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 곡을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은 나와 한스 폰 빌로 그리고 비제까지 정확히 3명이다 라고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어린 비제가 우리 중 가장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겠다며 칭찬하기까지 했죠.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리스트가 이런 말까지 하며 인정했을 정도면 정말 비제의 실력이 대단하긴 했나 봅니다. 짧은 이야기 2편에서 가장 게으른 작곡가로 소개된 로시니. 그는 동시에 요리와 음식을 좋아하는 미식가이자 대식가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일평생 단 3번밖에 울지 않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오페라가 처음으로 실패했을 때고 두 번째는 파가니니의 연주를 들었을 때이며 마지막은 파리의 센느강에서 칠면조 요리를 빠뜨렸을 때라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그의 좌우명이 먹고 사랑하고 노래하며 소화시킬 것이었다고 합니다. 작곡한 오페라들이 큰 성공을 거두며 일찌감치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진 로시니는 37살의 젊은 나이에 돌연 음악계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미 평생을 써도 다 쓰지 못할 부를 얻은 상태에서 굳이 작곡 활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란 추측이 있죠. 이후 로시니는 맛있는 음식들을 찾아다니는 미식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트러플이라 불리는 송로버섯이 들어간 요리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요리를 배우고 연구해서 요리에 관한 책을 집필하기도 했는데요. 본인이 직접 개발한 요리들을 알라 로시니라 칭하며 사람들에게 선보였다고 합니다. 실제 지금도 유럽의 고급 레스토랑에선 알라 로시니라는 설명이 붙어있는 메뉴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모든 부와 명예를 얻고 깔끔하게 은퇴해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던 로시니. 아, 부럽다. 자, 클래식 작곡가들에 대한 짧은 이야기 제3편 어떠셨나요? 1편부터 3편까지 총 21개의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작곡가들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아직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컨텐츠가 4회, 5회까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겠죠. 자,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 다음엔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